내 거는 끊어서 현재적으로 끝내는 거고 이거는 집단을 위한 거고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이렇게 살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집착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 모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나 소승불교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불교적 가치, 그 다음에 인간 행복의 가치.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사는 목적 자체가 행복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고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네가 소유하는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그게 나이 먹을수록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보람과 의미가 중심이 돼야지, 이게 한 50 넘어가면 저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돈과 명예는 젊었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으면 금생에는 안 되는 걸로. 금생에는 조금 부족하다. 내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세득작불, 다음 기회. 그게 굉장히 야리한 얘기거든요. 그 내세득작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점 보러 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을 보러 왔어. 그러니까 뭐 집안일이든 뭐 지금 현재 관련된 일을 보러 왔어. 그랬는데 좀 찝쭈그레한 얘기를 계속 해주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년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굴합니다. 다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냥 안 좋은 거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다음에 보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약 없는 얘기. 근데 그지 같아요. 다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년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고, 그때 뭐 복 없다 그래서 그걸 뭐 항의하러 올 거야, 어쩔 거야. 뭐 20년 뒤에 어떻게 올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립서비스 같이 해주는. 그래서 내세득작불도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됩시다라고 하는 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꿔 말하면 금생은 꽝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는 컵라면이라니까. 지금 당장 물벗어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복권은 즉석 복권. 지금 긁으면 판단이 되는 거. 일주일 뒤, 뭐 얼마 뒤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게 도노라고 하는 거고, 도노는 지금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년퇴직할 때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시겠습니까?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 방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안정이 돼서 뭐 연금이 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불안전성이 많으면 일단 한번 땡겨야지. 안 그러면 원기되지. 연금으로 해놔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때 차라리 그냥 받는 건데, 이렇게. 물론 뭐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그런데 땡기면 손해는 없다. 제가 그 쓸데없는 소리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5분을 기다렸다가 네가 뭐 안 먹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우리는 먹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참지 마라. 5분 기다리다 숨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게 도노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도노 사고야. 도노는 지금 끝내겠다. 어떤 일이든 지금 끝내겠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니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든 싫든 후회를 안 남기는 것들을 계속 끊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되돌아봤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건 동아시아에만 있는 사고예요. 인도에는 그런 식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도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뭘 하라고 가르치지 저처럼 지금 당장에 꽃감 빼먹듯이 무조건 싹 빼먹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라라는 삶이 있고 지금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 기성세대들은 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고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떻게 보면 돈 좀 모이면 어디 외국 여행 가고 뭐 어떻게 못 써서 환장을 하지. 그래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통계 자료에 보면 명품 소비의 큰 축을 지금 젊은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절약해도 집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고 죽자로 가고 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끼고 못 사지. 그러다가 이제 자식한테 털리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놈이 털어가고 저놈이 털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띠끼다가 가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전통적인 부모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옳다라고 현재를 즐기는 삶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될 대로 되라라고 해서 요즘 젊은 애들 같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고 모든 일을 끊어서 계속 현재만 남기면서 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를 만들지 않고 가는 방식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방식들,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적 층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대책 없이 가는 거, 그 다음에 현재에서 깔끔하게 끝내는 거. 대책 없이 가는 거는 후폭풍을 맞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 방식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게 선불교회에 있어. 선불교회. 당나라 선불교회. 네, 당나라 선불교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치들을 복구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버라이어티지 대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대본이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어그러진다.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 네 뜻대로는 안 되더라. 이 세상은 바둑이나 장기와 같아서 그런 게임과 같대. 턴제 게임이야. 턴제 게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하면 상대가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상대의 모든 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바둑 격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두 번 둘 수는 없다. 한 번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를 다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하면 내가 10자리를 두면 상대가 그 다음에 9자리를 두고 내가 8자리를 두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대본이 있거나 짜지면 어그러지게 되고 어그러지면 갈등 구조나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완전하냐? 대본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애드립으로 가면 돼요. 전체를 애드립으로. 그러니까 예능 프로를 찍거나 코미디 프로를 찍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애드립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친구하고 수다 떨 때 그게 전체를 애드립으로 가는 거라니까. 거기에 얘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야 그러면 사업이다. 그럼 사업이야. 얘랑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만나서 1시간 동안 차 마시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떠드는 거야. 근데 그게 합이 잘 맞으면 엉간한 드라마 보는 것보다 재밌지.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짠 걸로 사는 것보다 안 짠 걸로 사는 부분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애드립으로 가는 거를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도노예요.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훨씬 재밌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뒤에 뭘 할 거야 어쩌고. 그러다 죽는다. 너 10년 못 살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죽어서 원기가 안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요. 이 판단이 기본이 있어야 되고 현재를 즐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현재를 행복하게 산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면 장기적인 플랜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플랜과 관련해서는 원력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원력.
그러니까 공공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 아닙니까? 아,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 거는 끊어서 현재적으로 끝내는 거고 이거는 집단을 위한 거고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내가 꼭 다 마침표까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런 걸 보고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집착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 모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나 소승불교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그런데 사회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냥 조금 더 게으르게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월급 나오는 건 똑같아. 하지만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최선을 하면 내 스스로도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내 이익도 되고, 집단의 이익도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덜컥수에 걸려서 점수가 안 나와도 나는 그래도 내 최선을 다했다. 그걸 진기진성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다했다. 자기를 다했다. 사실 그런 삶이 현재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때워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했다. 그거를 율곡은 성이라고 했는데 성. 중학교 때인가 윤리교과서에 보면 그거 나와요. 율곡의 성, 그 다음에 퇴계의 경. 퇴계는 공경하는 거를 중심으로 자기 실천 철학에서 중심으로 삼았고 율곡은 성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듣는 표현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어른들이 쓰셨던 표현이 성실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저 성자 성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 성실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이 성실하게. 근데 이게 개념이 애매하다니까. 성실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이걸 진실로 배웁니다. 진실하다.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아니 이게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개념이 잡히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야, 너 참 열심히 한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뭐가 성실한 건지 정확하게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진실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역량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50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10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역량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값을 뭘로 매기는 거냐면 그 결과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누구는 100점이고 누구는 50점이야 라고 하는 이 결과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네가 성실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최선을 했냐? 너는 네 자신에게 진실하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대. 이거는 태어날 때 능력 차이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놈은 한 번 봐도 외우고 머리 나쁜 놈은 100번 봐도 못 외우는데 그걸 똑같은 판단으로 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네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대학원에 가면 대학원 원서 쓸 때 박사과정 들어가고 이런 거 원서 쓸 때 그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전일제냐 아니면은 그냥 수업만 나올래를 체크를 해. 원서에. 전일제는 뭐냐면 직업 없고 네가 학교에 계속 올 수 있냐? 를 물어보는 거야. 학부는 그걸 안 물어보는데 대학원은 그걸 물어보는 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은 직장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장학금이 없어. 직장인이고 돈 없어요. 그럼 못 다니는 거지 뭐. 명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명품을 못 사요. 돈이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대학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대학까지가 학생이고 대학원은 일반인이에요. 구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인입니다. 요즘 대학생이 워낙 만학도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나이로 끊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할인 이런 거 적용할 때 대학생까지가 할인이었었어요. 학생 할인이 대학생까지예요. 대학원생은 할인이 없어. 대학원생은 할인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원생은 나 돈 없어요. 그럼 못 다니는 거야. 그냥 직장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학생은 좀 배려 대상이 되는 거고 일반인은 배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 차이들이 존재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어서 교육학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낮에는 선생님 하다가 저녁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야. 6시까지 막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되게 힘들다고 끝나자마자. 그다음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선생님이 그렇게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잡일 더럽게 많고 학부모한테 시달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모든 사람이 녹음을 하고 모든 사람이 동영상을 찍고 할 수 있는 나라잖아. 전화만 해도 그냥 자동 녹음이야. 이게 내가 녹음을 하려고 해서 뭐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갤럭시만 쓰면 그냥 자동 녹음이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수업만 듣는 사람하고 전일제 수업, 진짜 공부만 하는 애하고, 쉽게 말해서 과제물이나 발표력이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한 사람은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다르죠. 단 네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로 판단 기준을 잡으면 그건 공평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기진성, 자기를 다 했느냐라고 하는 건 참 공평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 외모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 결정 지어져요. 뭐 노력해서 뭐 바뀌고, 됐습니다. 태어날 때 결정 지어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모, 성격, 그 다음에 경제력, 뭐 머리 다 태어날 때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임신한 뒤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임신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 그 몇 억대 일에서 얘가 들어가느냐 그거 딱 하나로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집안에 쉽게 말해서 돈이 별로 없어도 애가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고, 머리도 별로 안 좋게 태어났는데 허우대가 멀쩡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머리 좋은 거 필요 없고요. 허우대가 최고입니다. 우리 정우성 선생 이런 분들 보시잖아요. 뭐 중학교 나오셨어도 중학교인가 뭐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도 충분히 잘 사시고요. 부럽습니다. 허우대 최고입니다. 예. 꼭 쓸데없는 사람들이 뭐 성격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이 이솝우화의 신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못 따먹으니까 저건 신포도야. 저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외모가 돼도 마음 좋은 사람은 좋고요. 외모 안 돼도 마음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외모가 꽝일수록 마음이 더 좋아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그리고 꼭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돈 있고 싸가지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니느냐? 그거는 자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아니, 저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야 돼? 야, 마음 측량하는 게 더 어려워. 마음이 고운 사람이 얼굴도 고와요. 웃기고 있네. 야, 그거 측량은 어떻게 할래? 그거 측량을 어떻게 할래? 얼굴 측량이 오히려 쉽지. 얼굴 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그럼 얼굴 측량이 막 되던데? 바로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가장 합리적인, 네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죽은 뒤에 너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쥐는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뭘 잘 못 놔요. 왜냐하면 상실했을 때 오히려 이게 결핍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니까 더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고집이 나오거든요. 강한 사람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보의 대상은 강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은 양보를 못 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다 약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집도 세지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죽음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건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은 뒤에 투자해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사람이 살 때 조금이라도 바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같이 죽은 뒤에 뭔가 반전할 거다. 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면 살아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사람이, 열심이라는 건 다른 거는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최선을 다한다 해서 쭉 짜고 필요 없어요. 나는 조금 편한 게 좋아하면 그 안에서의 만족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 만족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공부가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굳이 힘든데 뭐하러 해? 그래서 자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이면 되는 거예요.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게 막 죽 짜고 막 해야 되고, 이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죽은 뒤에 뭘 반전을 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뭐 새로운 상황이 열릴 거야.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끝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끝이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상 만족하고 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후회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회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죽은 뒤에 또 다른 무엇이 있어. 그게 이제 사후세계가 되든 뭐 윤회가 되든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던 힘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서 가겠지. 갑자기 이게 힘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그 당시 석가족 왕이었었던 마하남이 물어본 이야기, 그 자바암경에 나오는데 그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냥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특히 이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 불안한 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이 상실에 대한 고통이에요. 개뿔도 없는 사람은 그런가 하게 되는 거고, 걸린 게 많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너는 걸린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죽어도 일주일 만에 묻힌다. 너는 존재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한국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팥죽 떠먹는 것보다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정도가 돌아가셔야 팥죽 떠먹는 흔적이고, 우리는 물 떠먹는 흔적이에요. 물을 숟가락으로 한 수저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 순간 자리가 없다. 내 자리 빠졌다. 언뜻 생각할 때는 내 자리가 빠지면 저 자리를 어떻게 메꾸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는 뭐 별것도 없어. 똑같아.
그런데 죽고 나면 마하남이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진시황한테서 나오는 거고 한무제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그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운 나무는 베어지면 기운 쪽으로 쓰러진다. 나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도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워서 자라날 수도 있대.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빼또름하게 이런 나무를 자르면 어떤 방향에서 자르든 보통 이런 나무는 넘어지는 거를 벌목공이 정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치고 이쪽을 먼저 치고 그게 이쪽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해서 짝대기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올리면 이쪽으로 쓰러지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보통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기톱으로 베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랜덤으로 넘어져 버리면 자기네가 절단이 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통제를 못하지만 그런 사람 정확하게 통제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울어진 각도가 많은 피사이타탑처럼 기울어진 각도가 크면 어느 방향에서 그런 작업을 해도 결국 넘어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듯해야 요거를 조금의 힘으로 이렇게 틀어갈 수 있는 거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인간이 자르는 대로 영향을 줘서 이 방향을 이렇게 넘어진 놈을 이렇게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듣고 굉장히 그게 감동적이었었어. 그러니까 네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기운 각도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한 상황인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꿈꿀 때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사람이 낮에 한 걸 가지고 뭐 꿈을 꾼다 뭐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꿈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커요. 그런데 낮에 너무너무 큰 고민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었어. 지금 집이 부도나게 됐어. 이래갖고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 그러면 자기 전에 생각 갖고는 안 뒤집어집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집 부도 안 나봤어? 차 앞딱지 한번 붙어봐야 이런 게 인생인가 싶다니까. 아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성을 가져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마하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너는 이미 기울어진 나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무의 대부분의 나무는 반듯한 나무지 기울어진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기울어지는 건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 이게 하루 이틀 돼서 자빠질까?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불교의 목적은 사십구제나 천도제 같은 게 필요 없는 게 불교의 목적이다. 다 기울어진 나무는 사십구제 지낸다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이제 추모제 같은 거 이렇게 모실 때 보면 그 종사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식 자체가 다릅니다. 훨씬 심플합니다. 왜? 말 그대로 그냥 추모 행사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천도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야, 큰 스님이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뭔 큰 스님이야. 그렇게 간다니까 진짜. 그래서 종사용반하고 관음시식하고 좀 달라요. 그런 거를 크게 안 해. 뭐 법문을 하고 중간에 뭘 하고 그게 필요가 없어. 다 생략. 왜? 네가 알아서 제대로 노력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49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런 게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전문가잖아. 전문가한테 누가 설명을 할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거거든요. 저도 유럽 같은 데 가면 가이드 잘 따라다닌다.
현지 설명하는 사람 왜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이런 데 내가 이렇게 인솔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의외로 준비 잘 안 합니다. 대충 뭉개려고 들거든. 뭉개도 현지 가이드보다 잘 알 자신 있다. 내가 뭉개도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DVD도 진짜 많이 보고 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관련 DVD 이렇게 보고 내용도 좀 보고 시간이 되면 책도 한번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가서 현지 가이드 설명을 들으려고 쭈삣쭈삣 거리면서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아. 왜? 잘 모르니까. 물론 뭐 머리가 좋고 이러면 한 번 보면 뭐 알고 이러면 그렇겠지만 우리는 또 중국 넘어가면 단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 이름 더럽지 자꾸 2세 3세 뭐 이런 거 하는 바람에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족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 그리고 또 사촌끼리 결혼하니까 이게 이것들이 말이야 이 개족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무슨 대공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잖아. 이런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뭐 저 로코코 양식 뭐 이런 거 하면 좀 기억했다가 또 금방 까먹어.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거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양식, 그 다음에 무슨 뭐 송나라 스타일, 뭐 이렇게 중국으로 하면 남쪽, 저 북쪽 문화의 틀, 뭐 이런 거는 계속 우리는 하는 사람이니까 안 까먹는데 거기는 공부를 해도 까먹어. 잠깐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습관이 누적되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게 업이죠. 습관이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언어 카드를 다 갖고 태어났다니까. 내장되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모든 전 세계 언어 카드가 다 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프랑스에 태어났으면 불어를 하는 거고 이태리에 태어났으면 이태리 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 언어는 교육하고 관련이 없다니까. 생활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뭐 3개 국어를 해요. 4개 국어를 해요. 그런 사람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여러 군데를 다녔던 환경인가를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4개 국어를 해요. 5개 국어를 해요. 그러면 머리 좋은 거야. 걔는 머리 좋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 외교관이었어요. 유럽에는 4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바하러 다른 나라 가서 그렇죠. 걔네가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섬 같은 구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인데 위는 못 가니까 완전 섬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 거를 굉장히 능력자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외국어 잘하는 걸 그렇게 능력자로 안 봐. 그건 생활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렸을 때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그 언어가 된다니까. 주 언어가 처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언어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아. 안 나가고 뭐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 때 원측 스님 같은 경우 그 왕자 출신인데 7개 국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머리 좋은 거야. 근데 지금같이 뭐 나갈 수 있는 게 자유로운 시절 같으면 그게 머리 좋은 척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언어 카드가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카드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 카드가, 실제로 한국에 태어났지만 한 2세 정도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으로 입양을 갔어. 그러면 일본 카드가 작동을 하는 거.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렸을 때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면 몇 개 카드가 작동을 하는 거고, 단지 우리는 그냥 섬 같은 한국에만 있으니까 계속 한국 카드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습관으로 쌓이면 우리는 한국어를 하게 되는 거고, 꿈속에서도 한국어를 하고 죽은 뒤도 한국어를 한다니까. 놀랍게도.
죽으면 영어할 것 같아? 귀신이 영어할 것 같냐? 안 돼.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습관화되고 우리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작동해서 가게 되면 그게 꿈도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쓰고 이게 고정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우리는 모든 언어 카드를 가졌는데 그게 하나로 고정된 거지. 그러면 그 기울기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변동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계속해서 쌓아갔던 것들. 그리고 죽은 뒤에는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방향성이 정해지겠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서로 다 끝인데 뭐. 끝이면 됐고. 끝이면 됐고. 끝이면 끝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성대로 가니까 손해볼 건 없고. 꼭 사후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약간 도둑놈 심보. 지금은 내가 평범했는데 다음 생에는 차은우가 되겠어요.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재에서 끊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 계속 뒤를 보고 가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현재에서 내가 만족해서 후회할 수 없는 일을 만드느냐? 그 자식에 대한 교육에서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이런가 이렇게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면 배신이라는 개념이 없어. 배신당한다는 개념은 없어. 그런데 대가성으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집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살아서 배신당했다고 길길이 뛰는 집도 있고, 근데 딱히 옆에서 보면 진짜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막 부모에게 못 쓸 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해줬을 뿐인 경우도 있어.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부모는 이걸 원했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지. 그렇다고 얘가 잘 못됐냐? 아니,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인생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 기대를 어겼기 때문에 저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집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내 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자식까지 관여해서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좋게 끝나기 어렵고, 언젠가는 자식에게 부모가 양보해야 되거든. 예. 좋게 끝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찍 끝나면 원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 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그냥 그런가 하고 들어. 저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들으세요. 자식에게 붙은 귀신들이 있거든. 자식에게 붙은 귀신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다 못 키우고 엄마가 몸 아파서 죽을 때, 그럴 때 저 자식이 눈에 밟혀서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죽으면 그 자식에게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 간에 붙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족끼리는 DNA만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신장 이식 뭐 이런 거 하듯이 코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연결점이라는 게 있어서 요걸 타고 들어간다고. 이게 귀신이 씌입니까?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통장 해킹 당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느냐? 내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아니면 가족일 때 뚫립니다. 가족일 때 어떻게 뚫리냐?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하면 자식이 열 수 있죠. 그렇지 않아? 통장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니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 가족은 비슷하게 가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비슷한 코드로 인해서 집착이 강하면 거기에 붙는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기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말고 어떤 사건이든지 발생했을 때 털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못 털어내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털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내 중심이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 좋은 일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쁜 일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지. 그건 현직에 있을 때. 지금은 그냥 영감님이지. 근데 그거를 가족에게 자꾸 그거를 권위부여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주변에 사람이 없지. 한두 번 들어준다. 진짜 한두 번. 아무리 좋은 자리를 했어도, 내가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했어도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한 번 국회의원이면 죽을 때까지 의원님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절에 다른 절에 이렇게 법문하러 갔는데 그 스님이 의원님 하면서 모시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현직인 줄 알았어. 전직이고 비례대표래. 아니 현직 선출직이어야지. 비례대표는 부럽지. 부럽긴 한데, 부럽긴 한데, 조금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벗어 던져야 돼. 안 그러면 가오 잡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행동들이나 습관들을 들여서 결국 나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 되게 재밌어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받는 것을 보면 되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는 걸 봐라. 그렇게 연결해서 간다는 거지. 이게 불교식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머득통이 그 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선을 넘지 않는데, 크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연결돼 있으면. 그러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도 치는 거지, 계속 볼 사람한테 사기치기 어렵다. 그런 쪽으로도 윤리 기준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하머 스님 그 현정론이나 이런 글을 보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냐를 떠나서 그런 식의 연결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를 가졌을 때 사람은 보다 윤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리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